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2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2시부터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4.10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0시에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종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남양주 의정부 지역을 시작으로 지원 유세에 돌입을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총선 가를 사전투표 8일간의 전쟁 스타트.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그런데 21대 총선 투표자의 40%가 사전투표를 했다. 그러므로 사실상 유권자 절반 선택이 사전투표로 끝나는 셈이다. 그러니까 다음 달 5일, 6일에 사전투표니까 8일 남았다는 이야기죠. 사전투표는 8일 남고 본투표는 지금 2주간 남았습니다. 여야 지지층 참여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21대 총선, 그러니까 4년 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7%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투표율이 66.2%니까 이 최종 투표율의 40.3%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하나 비상이 걸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보수 우파 지지층의 일부에서 사전투표를 믿지 못하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일각의 사전투표 불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음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을 깨겠다는 계획이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지지층을 투표장에 와야 되기 때문에, 지지층이 지금 사전투표부터 해서 투표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사전투표 불신을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형 아젠다를 하나 던졌죠. 뭐냐면 국회를 세종시로 통째로 이전한다. 원래 이런 문제는 노무현 정부 이후로 좌파 진영의 아젠다였죠. 국가균형 발전, 이런 지방화, 이런 것은 좌파 진영의 아젠다였는데,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재명, 조국도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와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계획 건물살. 자, 한동훈은 한강벨트 충청을 겨냥해서 국회 세종 이전 이렇게 했고, 이재명은 야당도 반대는 안 한다. 이걸 반대할 수가 없는 아젠다죠. 자, 한강벨트, 그러니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이전을 하면은 거기 고도 제한도 풀리고 여러 가지 녹지도 풀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거기서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강 주변에 지금 한강벨트라고 이야기하는 마포나 동작이나 영등포 이쪽에 전부 다 접전 지역인데, 총선에서 초접전 지역인데 그쪽에서 표심이 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발을 하면은. 그리고 옮겨가는 세종시, 충청권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캐스팅 보트인 충청, 성부처인 서울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 전략입니다. 한동훈 제안에 야당도 반대 안 해. 그리고 이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와 행정부처가 직원거래에 있어야 한다는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또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속도도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문제가 하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 전체를 서울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수도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실제로 이거 개헌까지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이 헌법재판소가
2004년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결정을 하나 냈는데 뭐냐면 그때 신행정수도 특별법, 이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관서법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데는 그 어떤 성문법도 없고 불문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서법에 있다는 거죠. 서울은 누구나, 대한민국 수도는 누구나 다 서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위헌이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헌재가 판결을 했습니다. 간섭법에 따라서 수도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인데 수도의 중요 요소, 수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 요소 중에 청와대와 국회가 수도에 있어야 된다. 청와대와 국회가 수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면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번 대선 무렵에 그때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17개 중에서 12개 상임위원회만 가는, 그러니까 분원을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원래 본원은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본회의장이나 이런 것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세종에 가는 건 분원이므로 그게 이 국회는 서울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때 분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의 분원. 그런데 이것이 통째로 다 옮겨가려면은 그때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와 청와대의 소재지가 수도의 중요 요소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여기서 개헌을 정말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이 국회가 지금 옮겨가는 문제가 이게 법 개정으로 가능한 것인가? 자, 이 문제는 또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불리하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도 선거는 이제 오늘부터다. 그리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는 상황인데, 이 여론조사가 아주 좀 안 좋게 나오는 것을 기초로 뭐 위기론, 국민의힘 위기론이 나오고 판세 분석을 뭐 그렇게 하는데,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좀 참고로만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도 많습니다. 그 전에 총선에서도 여론조사와 직전 여론조사와 결과는 반대로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 여론조사를 정말 참고로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그 대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인천 계양을 이재명과 그 원희룡이 맞붙은 그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가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동시에 실렸는데, 조선일보는 뉴스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한 겁니다. 동아일보는 자체 여론조사고. 자, 보시면 동아일보 기사는 이재명 50.5%, 원희룡 37.5%.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거죠. 13%나 차이가 나죠. 13%포인트나. 게임 끝났다고 보는데, 조선일보는 이재명 46% 대 원희룡 42%, 4%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자, 여론조사 기관은 뉴스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한 뉴스원은 여론조사 기관은 이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 25일, 26일. 그리고 동아일보가 이재명이 많이 앞서놓은 걸로 나온 동아일보는 24일, 하루 차이죠. 하루 차이고, 동아일보는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 뉴스원은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는데, 자, 이렇게 격차가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13%포인트로 이재명이 이긴다. 한쪽은 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 이재명이. 거의 뭐 10%포인트 차이나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좀 참고만 해서 이 판세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자, 이게 여론조사가 워낙 여러 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벌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회사 입장에서도 여론을 수주를 하면은 그걸 다 소화를 하느라고 이게 좀, 정확한, 그런 수치를 도출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뉴스원 조사대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면은 야권에서는 박빙 양상이 이어질 경우 이재명이 총선 막판에 지역구에 발이 묶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최근에 전국 곳곳에 지원 유세를 한 뒤에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지역구를 찾는데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총선을 이겨도 정작 이재명 본인이 낙선하면 향후 거치에 문제가 생긴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원희룡이 발목 잡기에 성공을 했다. 이 조사대로라면은. 그리고 지금 지원 요소뿐이 아니고 이재명은 아직 3번 더 재판에 나가야 됩니다. 선거 때까지. 선거 전날에도 재판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희룡이 이긴다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방탄조끼가 벗겨지니까,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재명은 위기에 빠진다. 민주당이 가령 이긴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여기서 지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거의 끝난다. 자, 그런 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고위직 국회의원 재산 공개가 있었는데 중앙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이것은 그 고위직 재산 공개와 상관없이 이것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의 재산 등록입니다. 중앙일보 이면기사. 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재산 부부 합산 1년 새 41억 늘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남편의 소득이 급증했다. 개업 1년 만에 예금이 2,100만 원에서 33억 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4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정관예우 효과가 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예우 아니면 1년 동안 41억을 벌 수가 없죠. 이 박은정의 남편 이종건도 친문검사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만두고 개업을 했는데 1년 새 41억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조사받다가 검찰에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죠.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박은정 남편 이종건 전 대검 형사부장이 작년에 변호사를 개업한 지 1년 만에 형성된 재산이다. 자, 정관예우, 검찰 고위간부, 검사장을 지낸 입장에서 정관예우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다른 거를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박은정이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었고, 자, 이렇게 떼돈을 벌었는데 1년 동안 한 40억 떼돈을 벌었는데 이 박은정은 지금 본인도 검사 출신이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한다. 이 주장을 하면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안에는 검찰 내의 부조리,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받는, 검사장까지 하고 나서 변호사 개혁을 해서 정관예우를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이것도 큰 범위의 검찰 개혁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거는 뺀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 국회에 들어가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부부가 지금 이 정관예우를 통해서 연간 40억 원을 벌어들이는, 자, 이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자파진영에서 보이는 내로남불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국회 그 고위직 재산 공개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공개가 됐는데, 자, 코인 김남국은 그때 코인 논란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제가 지금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민주당이 코인 매각을 권유를 했을 때 그 코인 매각에 코인을 파는데 충실히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까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런데 코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게 올랐는지 다시 또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김남국 코인 78종 보유 1년 새 7억 늘어난 15억 원씩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위성정당이죠.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이 현재 가상재산을 15억 원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국은 78종 코인을 총 15억 4,600여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당초 가상자산 그 코인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은 김남국 파동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부터 재산신고 대상이 됐죠. 그리고 지난해 국회가 별도로 공개한 가상자산 소유 현황에서 김남국은 87종 코인을 3억 3천만 원어치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그 뒤 약 7억 원이 또 1년 사이에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로는 코인 팔겠다 하고 또 이게 또 잠잠해지니까 그 사이에 코인을 새로 매각을 했는지 여전히 안 팔고 새로 매수를 했는지 안 팔고 갖고 있었는지 여전히 이 코인을 가지고 지금 코인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